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질감의 과학 6주차입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몇 주간 여러분들 이 질감과 관계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으실 거예요. 각 조리 품목마다 들으실 거고요. 또 분자요리에 대한 이야기들도 들을 겁니다. 그것들이 전부 다 질감과 관계가 있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감의 과학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 아주 브로드한 부분만 아는 개론을 한번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자, 오늘 수업할 내용은 1, 2, 3으로 세 꼭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질감과 맛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그 질감을 나타내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게 바로 분자 상태인데요. 이 분자 상태와 질감에 대한 그 이야기를 액체, 고체, 기체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질감을 표현할 때 어떤 언어들을 사용하는가에 대한 질감의 언어를 배움으로써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은 그 조리품들을 대할 때 질감에 대한 어떤 척도 기준을 가지게 해주는 그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동영상서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질감이 열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상태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조리적인 원리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그 동영상까지, 실습 동영상까지 여러분들에게 준비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재미있는 실험을 한 결과가 있는데요. 초파리에게 컵에 여러 개의 그 컵을 앞에다 놔줬어요. 그리고 초파리들이 어느 컵에 제일 많이 가는가를 이렇게 조사해 본 연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컵에는 설탕용액이었거든. 설탕물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은 그 배지가 설탕물이 좀 아주 부드러운 말랑말랑한 그 배지에다가 담가 놓은 게 있고요. 또 어떤 것들은 좀 그 딱딱한 배지에 담가 놓은 게 있었어요. 동일한 농도의 설탕물인데 이것이 부드러우냐, 핥아 먹을 때 부드러우냐 딱딱하냐 그 차이를 준 거죠. 그랬더니 초파리들이 어디에 우아글우아글 모이냐 하면 아주 부드러운 배지, 젤리와 같은 그런 부드러운 배지에 들어있는 설탕 용액에 몰리고 각설탕과 같이 딱딱한 설탕 용액에는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당 농도를 좀 달리 해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1%, 어떤 데는 5%, 어떤 데는 10% 이렇게 10배까지 차이가 나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10배까지 차이가 나니까 딱딱해도 단 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부드러워도 농도가 당 농도가 낮으면 안 가고.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요. 결과적으로 동일한 그 단맛을 내줄 때는 부드러운데 사람들이 모두 다 몰려가고 부드러운 걸 좋아하고 딱딱한 것은 10배쯤 더 달아야지만 딱딱한 걸 먹는다는 얘기죠. 초파리의 경우에 그랬어요. 사람의 경우는 약간 다른 면들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거나 이 부분의 실험을 볼 때 우리가 모든 동식물이 어떤 질감에 대해서 어떤 선호도가 있다는 것, 똑같은 맛에 대한 선호도가 아니라 맛이 똑같을 때 질감에 대한 선호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리를 하는 사람이라면 물론 혀끝에서 느끼는 맛을 구별을 잘 해줄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더 맛있는 맛을 찾아내줄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눈으로 보기에 정말 맛있게 보이는 요리를 만들어내는 사람도 좋은 요리사일 거예요. 또한 좀 더 나아가서 향기가 좋은 요리를 만들어낸다거나 아니면 정말 그 어떤 소리가 정말 맛있게 들리는 소리를 지글지글지글 보글보글 이렇게 소리를 내주는 요리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질감을 잘 만들어내주는 요리사가 정말 조리를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질감이라는 것은 아까 초파리에서도 보다시피 똑같은 맛일 때 질감이 달라지면 선호도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질감을 좋아한다라고 말할 때는 음식마다 그 고유한 질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질감을 사람들이 기대하는 질감을 제일 잘 만들어주는 조리사가 정말 잘하는 요리사죠. 뭐 쉽게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튀김 요리 생각을 해보세요. 튀김이 바삭해야 맛있어요? 딱딱해야 맛있어요? 아니면 멀컹멀컹해야 맛있어요? 당연히 바삭해야 맛있겠죠. 바삭하면서도 연하게 확 부셔지면서도 입안에서 그냥 부셔지면서도 그러면서도 바삭거리는 질감이 있어야 정말 이
튀김 너무 잘 됐어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리를 하는 사람은 질감에 대해서 항상 예민하게 신경을 세우고 조리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질감을 이야기할 때는 어떤 식품 자체의 어떤 천연적인 질감을 얘기를 할 때도 있겠고요. 또 조리를 통해서 나오는 조리 질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샐러드와 같은 것들을 할 때는 천연 질감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제가 오늘 여기 그림 하나, 사진 하나 올려봤는데요. 이 양상추를 이용해서 샐러드를 올려봤어요. 그런데 이 양상추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굉장히 이 바삭바삭하고 아삭아삭하게 생기는 이 질감이 잘 표현되어 있겠죠. 그런데 그것과 동시에 다른 재료들 베이컨 칩에 의해서 이 바삭거리는 느낌, 그다음 밑에 있는 소스에 의해서 부드러운 느낌, 이런 것들이 같이 가미가 되면서 질감의 대비가 이루어지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조리를 할 때, 조리를 한다는 건 뭐냐 하면 칼 같은 걸로 막 썰어주거나 채치거나 다지거나 하는 이 힘을 가하는 것이고, 또 불을 가해주면 조리 질감이 다 달라지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화를 시킬 것이냐에 따라서 좋은 요리사가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앞으로 학교에서 여러 가지 실습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습을 할 때 늘 신경을 써야 될 것, 질감의 차이, 질감의 대비, 질감의 조화,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질감이 어떤 열을 얼마만큼 가했을 때 나오는 질감이다 하는 것들을 경험적으로 자꾸 습득하는 것이 결국 조리를 배우는 것인데요. 그것들을 의식을 하고 배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연질감을 조리 질감으로 바꾸는 요인들이 무엇이 있느냐? 조금 전에 말을 했어요. 불을 피우면 이 중식으로 이렇게 중식에서 불 요리하는 거 보이죠? 그러면 고기의 질감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칼로 이렇게 곱게 채를 치면 당근을 토막친 거하고 채친 거하고 다져놓은 거하고 우리가 똑같은 당근인데 맛이 틀리게 느껴져요. 그것도 채친 것도 굵게 채친 것과 가늘게 채친 것 맛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입안에서의 촉각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믹서기에 갈거나 절구에다가 이렇게 갈아대는 거,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입자의 알갱이가 가루가 되면서 파우더가 되면서 질감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것뿐일까요? 질감을 변화시키는 요인은 불, 칼 이런 거 외에도 좀 더 화학적인 반응도 들어갑니다. 자, 소금을 예를 들어 봅시다. 자, 배추에다가 소금을 쳤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배추가? 풀이 확 죽어버렸어요. 다른 샐러드도 우리가 소금을 쳐놓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한참 지나고 나면 쭉 늘어지죠. 소금이 들어가게 되면 질감이 변화가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설탕도 마찬가지예요. 설탕이 들어가면 질감이 변화되어져요. 고기와 같은데 이런 고기에다가 소금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설탕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부드러워진다 그러잖아요. 연육작용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식초도 산도를 달리하기 때문에 식재료의 질감을 변화시켜줍니다. 또한 효소 같은 것들도 있죠. 쉽게 아는 거 파인애플, 고기에다가 파인애플즙 뿌려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매우 고기가 부드러워집니다. 연육작용을 한다 그러죠. 질감을 변화시키는 이러한 요인들이 당연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조리를 할 때마다 각 스텝마다 이 스텝이 음식을 어떻게 변화시킬 거니까 물론 맛성분과 향기 성분을 변화시키는 쪽도 생각을 해야겠지만 질감을 변화시키는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마지막에 쓴 게 이 그림을 올려놓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송화단이라 그래서 오리알을 양잿물에다가 삭힌 거예요. 그렇게 되면 원래 계란을 우리가 깨보면 어떻게 되죠? 계란이 액체잖아요. 그런데 양잿물에 삭히게 되면 이렇게 흰자가 아주 투명해지면서 노른자는 까매지면서 굳어져 버려요. 질감이 변화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잘 만든 송화단은 이 노른자가 약간 갈색으로 변하긴 하지만 액체로 그냥 쫙 흐르게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질감을 변화시키는 수많은 스텝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결국은 다 조리의 한 단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조리를 할 때 어떤 이 조리의 단계가 어떤 질감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감과 음식의 맛 그리고 조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고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분자 요리에 대해서 3주에 걸쳐서 그렇게 다룰 것인데요. 자, 이 분자 요리의 제일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질감에 관한 부분이에요. 자, 맛을 내는 거는 사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예, 우리가 이때까지 그냥 그대로부터 지금까지 레시피에 나와 있는 맛 이상을 낼 수는 없어요. 다 맛은 똑같은 맛이에요. 자, 향기 성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분자 요리가 바꾼 게 있다면 바로 식품의 상태, 식품의 질감을 바꾸었어요. 자, 모든 식품은 이렇게 액체와 기체 그리고 고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든 식품은. 자, 그러면 예, 액체로 이루어진 건 이해가 가죠. 물로 됐거나 우유가 되었거나 계란이 됐거나 이런 건 이해가 가요. 또 고체로 된 것도 이해가 갑니다. 고기 덩어리, 그다음 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곡류 이런 건 고체인 거 이해가 가잖아요. 그럼 기체는 뭐지? 예, 여러분 저기 탄산음료 있죠? 탄산음료 마실 때 목을 탁 쏘는 거 그거 기체들이에요. 또 뭐가 있죠? 예, 향기 성분들. 예, 우리가 허브를 꺾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향기들이 확 올라옵니다. 그건 다 기체들이에요. 자, 분자 요리는 원래 식품이 갖고 있는 고유한 액체, 고체, 기체의 상태를 서로 바꾸어 버리는 데 있어요. 이것들을 뒤집어서 고체가 기체가 되게 만들거나 고체가 액체가 되게 만들거나 또는 액체가 고체가 되게 만들거나 액체가 기체가 되게 만들거나 이렇게 바꾸어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원래 기대하고 있던 그 상태와 아주 다른 맛을 느끼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액체 마시는 음료를 생각했는데 그것이 단단한 고체로 드러났을 때 이게 뭐야? 나는 알인 줄 알았는데 캐비어인 줄 알았는데 이건 과일이잖아. 또는 내가 이것은 계란인 줄 알았는데 이거 나중에 보니까 우유였어. 뭐 이런 본인의 고정관념과 그 다음에 시식을 할 때 이 맛을 느껴지는 그 경험이 어떤 이질적인 차이를 내는 것. 그러면서 거기서 깜짝 놀라고 즐거움을 느끼고 이것이 바로 분자 요리의 아주 기본 컨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분자 요리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식품의 상태에 대한 이 공부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식품은 원래 액체나 고체나 기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상태를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다. 조리에서 종종 변화를 시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많이 변화를 시켰어요. 근데 그걸 잘 모르고 변화시킨 거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 계란이 있다고 칩시다. 자, 계란 우리가 삶게 되면 액체였던 계란이 고체로 동그란 모양의 고체가 됩니다. 그리고 열을 조금 덜 가하면 어떻게 되죠? 노른자는 액체로 이렇게 흘러내리죠. 반면에 좀 열을 더 가하게 되면 단단하게 굳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거죠. 자, 조리를 하는 과정이라는 것은 사실상 이렇게 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 불 위에다 올려놓고 막 채소를 볶습니다. 양파를 볶습니다. 양파를 볶는다고 치봅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양파 속에 들어있던 액체 성분이었던 향기의 그 원인 물질들이 불로 인해서 막 부셔지면서 막 날아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가 양파 볶는 냄새, 캐러멜 냄새와 하는 그런 냄새를 맡게 되는 거죠. 즉 액체가 기체로 상태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한 것이 바로 분자 요리이고 실제로 우리는 조리에서 이런 것들을 알게 모르게 많이 사용을 했어요. 예컨대 고기를 생각을 해봅시다. 고기 만져보면 어때요? 말캉말캉하죠. 촉촉해요. 그런데 얘를 구우면 어떻게 되죠? 구우면 완전히 웰던으로 굽게 되면 딱딱해지죠. 굳어지죠. 특히 기름기가 없으면 더 딱딱해져요. 그런데 얘를 얇게 채를 쳐서 살살살 볶아주게 되면 질긴 느낌은 없지만 단단해지는 것으로 변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고체도 조리에서 계속 우리가 변화를 내고 있습니다. 또 삶았을 때, 볶았을 때 다 질감이 다른 질감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 먼저 천연 질감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프레시한 것, 아주 신선한 것들은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동물에 있어서의 프레시한 것, 식물에 있어서의 프레시한 것 다 틀립니다.
자, 식물세포는 기본적으로 위에 보이는 바와 같이 이렇게 벽이 있어요. 자, 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막이, 얇은 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 요 막 표시를 해볼게요. 막 표시는 이렇게 얇은 안에 쪽으로 막 표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물이, 수분, 액체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식물세포는 말하자면 우리가 알고 있기에 고체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고체인 것은 벽일 뿐이에요. 안에는 액체가 가득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식물의 세포이자 식물의 정체성 상이에요. 반면 동물세포는 원래가 벽이 없어요. 자, 이렇게 막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물이 차 있고 막으로 있으니까 원래 그냥 그 물주머니 같이 말캉말캉해요. 그런데 그 안에 어떤 단백질이 있는데 이 단백질 근육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근육 단백질이 있어서 이 근육 단백질이 그 세포 내의 구조를 잡아주고 있어요. 자, 식물의 천연질감은 세포벽이 그 원천이에요. 그래서 세포벽이 아주 쌩쌩하게 있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싱싱할 때 보게 되면 세포벽이 단단하게 세포막을 가두고 있고 그 안에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뭐 핵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물이 가득 차 있어서 우리가 이 싱싱할 때 딱 씹으면 어떤 일이 느끼죠? 예, 씹으면 아삭아삭하고 아주 맛있는 맛이 나겠죠. 자, 그런데 얘를 우리가 따서 예를 들면 배추라든지 아니면 허브를 따서 물에다 담궈놔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들 허브 갖고 와서 좀 시들베들하다 싶으면 물에다 담그면 어떻게 되죠? 생생하게 살아나죠. 왜 그럴까요? 바깥에서 물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물이 이렇게 세포 벽을 통해서 안으로 막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물이 가득 차서 원래 그냥 싱싱할 때보다 물이 더 가득 차서 세포벽을 막 밀어요. 그러니까 세포벽이 압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딱 씹자마자 세포벽이 터지면서 팍 터지게 되죠. 와우, 이건 진짜 물에다 담궈둔 채소는 세포벽이 남아있는데 그 안에서 물을 빨아들여서 안쪽에서 아주 압력이 가득 차 있어서 우리가 세포벽을 딱 부서뜨리는 그 씹는 순간에 탁 물이 퍼져나오면서 우리가 아주 신선한 느낌이 들게 되죠. 그냥 밭에서 그냥 땄을 때보다 더 싱싱한 느낌이 사실은 듭니다. 자, 그런데 얘를 소금물 속에 집어넣었다 보자. 소금물 속에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소금물 속에 넣게 되면, 자, 삼투압 작용에서 세포 내에 들어있던 물들이 바깥으로 쫙쫙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안에 막에 의해서 벽과 막이 분리가 되면서 쪼글쪼글쪼글해지죠. 벽은 남아있고, 벽은 그냥 남아있어요. 근데 그 안에 물이 쫙 줄어들면서 막이 쫄아들어요. 그러니까 벽과 막 사이에 공기가 들어가 차게 돼 있습니다. 공기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배추가 투명해져요. 배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원래 배추 사오게 되면 하얀색이잖아요. 그런데 소금에다 절여보세요. 그러면 많이 투명해져요. 그러면서 얘가 아삭거리는 힘이 없어져 버립니다. 왜? 물이 다 빠져나가 버렸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원래 싱싱한 그런 채소에다가 말하자면 우리가 가열을 한다거나 열을 가한다거나 아니면 냉동을 시킨다거나 얼린다거나 아니면 기계적으로 막 다져준다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세포벽이 일부가 딱 부셔져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물도 빠져나오고 이러면서 세포가 파괴가 되어버리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프레시한 그 채소를 그냥 이용하는 샐러드라든지 또는 허브, 장식용 허브라든지 또는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싱싱할 때와 이렇게 물속에 물을 잔뜩 머금고 있을 때 굉장히 그 질감이 아주 좋게 느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물을 많이 빨아들이게 되면 그 맛은 좀 희석이 되어집니다. 그 싱싱한 그 밭에서 바로 따왔을 때보다 그 단맛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속에서 많이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질감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신선한 질감이 있을 수가 있고 조리를 하는 순간 예를 들면 소금물에 담근다든지 아니면 가열을 한다든지 냉동을 한다든지 또는 막 그냥 칼로 다진다든지 하게 되면 세포벽이 부셔지면서 그 질감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예를 들면 시금치 같은 거 신선하지만 얘를 물에 담그면 더 싱싱해요. 그런데 얘를 뜨거운 물에 담그는 순간 열을 받는 순간 그 세포벽이 부셔지면서 시금치가 확 늘어지게 되죠. 그런데 오래 끓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점점 더 물러져서 나중에 아주 죽처럼 멀컹거리게 되게 되는 거죠. 바로 식물세포의
천년 질감은 그 원천이 세포벽이다 하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럼 동물세포의 질감은 무엇일까요? 자, 동물세포는 생기기를 막이 없어요. 여기 위에 이 벽이 없습니다. 벽이 없고 식물세포처럼 벽이 없고 그냥 막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안에 물주머니처럼 우리가 풍선에다가 물을 잔뜩 넣고 꽁꽁 묶어 놓으면 이 막만으로 그 형태가 만들어지죠. 멀컹멀컹해요. 흔들흔들해요. 그런데 이때 세포 내의 단백질은 세포 내의 단백질은 사실은 수용성도 있고 비수용성도 있지만 굉장히 부드럽고 물에 잘 녹을 수 있는 덩덩덩 떠있는 그런 종류의 부드럽고 탄성이 있는 단백질이에요. 그런 단백질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떤 모양이 조금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근육 단백질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열을 받으면 여기 열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원래의 모양을 잃고 막 성질이 변해져요. 그러면서 굳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육회 먹을 때 썰어서 신선한 고기를 육회를 먹을 때 썰어서 먹어보면 아주 부드럽고 혀에 착착 감기잖아요. 그게 이제 그 찰진 맛은 어디 뭐 때문이냐면 세포 내에 들어있는 이 근육 단백질의 맛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고기를 굽는 순간 그 찰지고 부드러운 그 질감이 딱딱한 단단한 질감으로 변해버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얘기는 동물성 식품은 이 안에 들어있는 단백질들이 조리 온도를 어떻게 대주느냐에 따라서 질감이 계속 변해가요. 질감이 하나로 변하는 게 아니라 계속 변해갑니다. 자, 이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조금 제가 확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제 얼굴을 조금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자, 일단 그 고기를 예를 들어서 굽는다거나 볶는다거나 튀김과 같이 아주 온도를 세게 온도를 넣고 불을 대서 조리를 하게 되면 우리 고기가 어떻게 되죠? 튀김도 고기 튀김은 어떻게 되죠? 바삭바삭 하잖아요. 볶음도 센 불에서 직화로 막 볶아지면 겉에가 얼른 화락 익습니다. 조금만 오래 구워지면 이 철판이나 또는 직화로 그냥 아주 불을 대고 굽는다거나 이렇게 또는 그 오븐과 같이 핫에어를 이용해서 또는 오일 기름 속에서 기름은 260도 7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 높은 온도에서 확 굽게 되거나 튀기게 되거나 볶게 되면 어떻게 돼요? 딱딱해져요. 그런데 조리를 잘 할 경우에는 외부의 온도는 이렇게 높아도 내부의 온도는 낮게 유지를 하면 속은 부드러울 수 있어요. 우리 미디엄 같이 스테이크 같은 경우 바깥은 크러스트가 생겨서 딱딱해져 있지만 속은 부드러울 수 있습니다. 반면에 찜과 조림과 같은 경우는 찜 조림 같은 경우는 자, 온도가 물 끓는 온도 이상으로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육수라든지 와인이라든지 물 같은 데다가 넣고 끓이게 되는 거죠. 또는 그의 수증기를 이용해서 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증기의 온도가 100도예요. 그 이상으로는 안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감 온도는 그걸 얼마나 길게 가느냐에 따라서 틀리지만 결과적으로 100도 이하로 유지가 되어지죠. 이런 경우 여러분들 구이나 볶음에 비해서 구이나 볶음은 바깥의 온도가 260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훨씬 더 크러스트가 바삭하게 딱딱하게 나오는 데 비해서 찜이나 조림은 겉에 크러스트가 그렇게 바삭바삭할 정도로는 안 되어져요. 그냥 속이나 밖이나 부드러운 정도로 쪄지게 되는 거죠. 자, 반면에 이제 다음 시간에 할 수비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수비드라는 건 뭐냐 하면 온도를 아예 낮게 유지하는 거예요. 55도에서 75도. 물을 그러니까 아주 보글보글도 아닌 정도로 뜨끈한 정도에서 조리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물이 끓지 않습니다. 그 안에 단백질이 있긴 있는데 뭐가 있느냐 하면 근육 내에 있는 수분, 요것이 고기를 익히는 거예요. 자, 앞에 돌아가 봅시다. 자, 여기 파란색 같은 것들이 또는 길다란 것들이 단백질이라고 해봅시다. 자, 이런 것들이 단백질이라고 해봅시다. 자, 이런 단백질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동물세포의 온도를 60도 정도로 높였어요. 그러면 바깥에는
팥이나 속이나 똑같이 익습니다. 왜냐하면 온도가 60도에서는 요 단백질들만 이렇게 변성이 일어나는데 아주 약하게 변성이 나요. 그 조리 온도가 이 물, 바깥에 세포 내에 있는 이 물이 세포 내에 있는 물들이 그 조리수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따라서 그 결과적으로 얘네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그러니까 확 수축해서 딱딱하게 익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익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수비드로 만든 음식을 먹어보면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좀그 그러니까 젤리 아주 조금 단단한 젤리 정도의 질감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조금 더 온도를 높으면 우리가 아주 부드럽다라고 말하는 그런 고기 요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천연질감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제 식물세포나 동물세포 그 안에 있는 천연질감이 있어서 식물세포는 원래 세포 벽이 있어서 얘가 단단하다. 그래서 우리가 씹었을 때 아삭거린다, 딱딱하다 또는 그 물이 팍 튀어나오는 그러한 그 세포 내부의 압력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동물은 원래 부드럽고 그냥 그 물을 싸고 있는 그 풍선 마냥 그렇게 말캉말캉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쌓여 있어도 그 자체가 부드러운데 이제 조리에 의해서 둘 다 변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조리 중작이 이것들을 변하게 시키냐면 조리 질감이 만들어지는 것은 열이라든지 아까 조금 전에 말했지만 불을 세게 가하냐 중간 불로 가하냐 약한 불로 가하냐 또는 칼로 그냥 곱게 다지냐 아니면 그냥 채를 쓰느냐 덩어리로 하느냐 고기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스테이크 먹는 그런 덩어리 고기의 질감과 다진 육 다져놔서 볶아놓은 고기의 질감 다 틀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산도 식초를 넣어줬거나 아니면 파인애플과 같은 그러한 또는 키위와 같은 그러한 이렇게 신맛이 있는 또 효소가 들어있는 그러한 첨가물들을 넣어줬을 때 천연질감들은 변화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종류의 변화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지방의 분포와 용육입니다. 똑같이 지방이 있어. 이건 지방은 이제 말하자면 그건 바깥에서 첨가해 주거나 그 안에 있거나 세포 내에 들어있는 것은 아니에요. 세포 바깥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포 바깥에 있는 지방이 어떤 식으로 분산이 되어 있느냐, 얼마만큼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조리 질감이 많이 틀려진다는 거죠. 요거 얘기를 제가 다음 예부터 먼저 보고 그다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요게 바로 대표적인 지방의 분포인데요. 똑같은 고기 덩어리를 하더라도 지방이 이렇게 하나도 없는 고기가 있을 수 있어요. 지방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이거 먹으면 어떤 느낌이 들죠? 뻑뻑하다라고 말을 하죠. 닭가슴살도 뻑뻑합니다. 다리살은 부드러워요. 그 이유가 지방이 골고루 분산이 돼 있으면 부드럽게 느껴져요. 여기 이 고기 같은 경우도 구워보면 어때요? 구워보면 굉장히 부드럽게 느껴지죠. 왜냐하면 지방이 산산히 붙어져 있어서 흩어져 있어. 그것들이 살짝 녹아 나오면서 고기와 고기 질감 결 사이에 다 켜켜이 앉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부드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반면에 지방이 하나도 없는 고기는 딱딱하게 느껴집니다. 질기게 느껴지고 퍽퍽하게 느껴집니다. 반면에 지방이 있긴 있는데 이렇게 켜를 이루고 있어요. 이렇게 몰려 있어요. 그러면 부드럽긴 부드럽지만 사실 이 속까지 부드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를 얘기를 할 때도 지방이 마블링이 이렇게 된 건 좋은 마블링이라고 말을 하고 이렇게 된 것은 그다지 좋지 않는 마블링, 기름 덩어리만 많은, 물론 구울 때 이 지방은 흘러나오긴 합니다만 이 속속 안까지 다 빠져들어가진 않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지방을 얘기를 할 때 이렇게 그 지방이 얼마만큼 많이 있느냐, 물론 많이 있으면 많이 있을수록 더 부드럽게 느껴지게 만들어져요. 반면에 그것이 어떻게 그냥 잘 펼쳐져 있느냐 아니면 뭉쳐져 있느냐에 따라서 또 맛이 다르게 느껴지죠. 특히 액체에서는 우리가 이제 스프라든지 소스라든지 또는 죽이라든지 음료와 같은 그러한 액체 식품에서는 이 수분과 지방에 얼마만큼 지방이 많이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이 물과 지방이 얼마만큼 섞여 있느냐, 우리가 이거를 고급적인 용어로 유화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유화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잘 섞여져 있으면 질감이 아주 탕탕하고 이렇게 코팅이 딱 될 정도로 이렇게 우리 홀란다이즈 소스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딱 이게 걸쭉하게 이루어지는 반면에 잘 안 섞여져 있으면 훨씬 더 묽어지고 삭게 되죠.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계란이나 우유할 때 요 유화성 얘기를 하면서 요 부분에 대한 그 조리 방법들 여러분들이 아주 콜렌다이즈 소스나 마요네즈를 잘 만드는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거나 요렇게 유화성이 중요하다 하는 얘기는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전분이 있어요. 이것도 전분도 세포 내에 들어있긴 하지만 이 전분이 많은 곡류들은 실제로 얼마만큼의 열을 가해주느냐, 또 거기에 수분이 얼마만큼 있느냐, 또는 힘을 얼마만큼 가해주느냐에 따라서 전분의 질감이 틀려지죠. 쉬운 게 여기 빵의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전분을 굉장히 많이 치대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많이 힘을 많이 가했어요. 그러면 아주 질감이 단단해지는 이런 프렌치 질감이 단단해지니까 이 글루텐 형성이 아주 잘 돼서 질감이 쫀득쫀득하게 잘 늘어나고 말하자면 치밀해지는 그러한 빵 종류가 될 수 있어요. 반면에 부드럽게 그냥 살짝만 섞어준다고 한다면 이렇게 특히 기름이 많고 이렇게 되면 아주 부드러운 우리가 케이크 같은 게 나올 수가 있죠. 쿠키 같은 거는 물기가 이 케이크보다 물기가 엄청 적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바삭바삭하게 만들어지죠. 자, 밀가루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들이 쉽게 알기를 이게 옥수수하고 팝콘이 있는데 옥수수 똑같은 옥수수예요. 그런데 이거를 압력을 가해서 열과 압력을 확 가해줬어요. 그랬더니 팝콘이 되었습니다. 팝콘의 질감과 옥수수의 질감 너무나 다르죠. 여러분들 이렇게 전분의 질감은 들어가는 열, 그 다음에 수분량, 또 가하는 힘에 따라서 질감이 달라진다. 요거 전분 수업할 때 구체적으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이제 조리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일상적으로도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 액체를 고체로, 고체를 액체로 만드는 일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게 뭐냐 하면 크림치즈인데요. 크림치즈는 어디서 만드나요? 생크림에서 만들어요. 생크림에서 만듭니다. 그리고 생크림은 우유에서 만들어지고 우유는 액체예요. 그런데 크림치즈는 고체입니다. 이렇게 형태가 남아있는 고체입니다. 또 여기 피넛버터를 생각합시다. 땅콩은 고체죠. 고체예요. 그런데 이 고체가 어떻게 해서 발라지는 피넛버터가 되느냐? 이거는 버터와 피넛을 넣고 같이 곱게 갈아주면서 열을 가하면서 갈아지게 되면 이 피넛버터가 되어지거든요. 이렇게 흐름성이 좋은 다른 형태로 바뀌게 된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과일 젤리 같은 경우도 과일액에 그 젤라틴을 넣게 되면 이렇게 굳어지게 해서 고체가 되어지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조리에서 또는 식품 산업에서 액체를 고체로 바꾸는 활동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액체를 기체로도 바꿔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계란, 흰자 막 휘핑을 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거품이 쫙 일어나죠. 액체였던 계란 흰자가 기체가 되는 거예요. 말할 것도 없이 여기 라떼 있는 거 보면 우유가 바로 액체였는데 스팀을 넣어서 거품을 막 일으켜요. 그래서 우유 거품을 만들어서 붓게 되면 액체가 기체가 되어지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액체와 고체, 기체를 서로 넘나들면서 조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그 식품을 대할 때 이 음식이 어떤 상태냐, 그러니까 액체냐 고체냐 기체냐 이런 것들은 눈으로 봐도 금방 파악이 되잖아요. 그런데 얘의 질감이 어떠한가는 신경을 많이 써야지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기준이 되는 어떤 언어들을 이야기를 해드릴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질감의 언어를 습득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음식을 맛볼 때 요거는 이렇구나 하고 구체적으로 딱딱 기억을 하기가 쉬워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번에 그 향기는 말로 기억을 한다 그랬잖아요. 질감도 마찬가지로 말로 기억이 됩니다.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말로 구별하여서 기억을 해두게 되면 여러분들이 평가를 더 쉽게 할 수 있고, 평가를 잘 쉽게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음식을 만들 때 요걸 조금 더 부드럽게 조금 더 단단하게 이것에 대한 어떤 가늠 척도가 생긴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질감을 표현하는 언어 봅시다. 질감을 표현하는 언어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기계적으로 예를 들면 이건 주로 이제 고체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요. 자, 얘가 단단하냐 아니면 부드러우냐 이런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단단하다 부드럽다는 뭘로 알 수 있죠? 이로 씹었을 때죠. 이로 씹었을 때, 그러니까 압력을 주었을 때입니다. 또는 혀로 비틀었을 때 얘가 어떤 성질을 가지느냐 보면 어떤 특성은 단단한 특성이 있어요. 질감 특성이. 자, 단단하다는 얘기는 진짜 단단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단단한 정도를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부드럽다, 단단하다, 하드, 딱딱하다 이렇게까지 단단한 정도를 단단하다는 질감 특성을 부드럽다, 단단하다, 딱딱하다 이렇게까지 나누어 볼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두 번째로 여기 두 번째 글을 보게 되면 결합성. 그러니까 입자와 입자가 어떻게 결합되어 있느냐 보는 거예요. 자, 어떤 것들은 입안에서 씹었을 때 와락 부셔져요. 이걸 우리가 크럼블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크럼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기 튀김을 먹는다고 칩시다. 입안에 씹었어요. 근데 이로 꽝 물어도 잘 안 부셔지는 정도로 딱딱한 게 있을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브리틀이라고 해요. 딱딱하다는 얘기예요. 한국말로 똑같이 딱딱하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질감은 틀려요. 자, 그런데 어떤 것들은 아주 입안에 들어가자마자 사르르는 아니지만 바삭하게 쫙 부셔지는, 연하게 부셔지는 것도 있어요. 그것들은 입자와 입자가 아주 연하게 결합이 돼 있어 그런 거예요. 자, 크런치, 바삭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바삭바삭바삭한 거, 이걸 크런치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입자와 입자가 결합된 정도가 그렇게 틀리다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먹을 때 이거는 지금 크럼블하다 또는 크런치하다 또는 브리틀하다, 이제 똑같이 한국말로는 딱딱하다 또는 부드럽다는 뜻인데, 크럼블은 아주 연하게 부셔지는 느낌, 브리틀은 딱딱하게 부셔지는 느낌,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입에서 압력을 주었을 때 끈적한 정도도 틀려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는 농도가 묽지만 어떤 거는 농도가 끈적끈적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것들은 아주 그냥 그 플라스틱에서 밀면 쫙 밀리는데, 버터 같은 경우에 확 밀면 밀려요. 그런데 엘라스틱, 이건 이제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이게 밀면 밀리는 거를 우리가 이제 탄력성이라고 얘기하는데, 밀면 밀리는 거예요. 그거는 마요네즈 같은 거 딱 밀면 바로 밀리잖아요. 그런데 어떤 것들은 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시 되돌아와 버려요. 예를 들면 밀가루 반죽 같은 거 생각합니다. 여러분 빵 반죽 같은 거, 빵 반죽을 밀었어요. 그러면 금방 빵 반죽이 다시 돌아와 버려요. 밀고 당기고 또 밀고 하고 뭐 빵 반죽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칼국수 같은 거 반죽할 때 넓게 피는 거 힘들어요. 왜 그렇죠? 자꾸 되돌아오니까 이걸 우리가 엘라스틱하다고 말을 합니다. 또한 부착성, 혀에다 붙는 것도 어떤 것들은 그냥 부드럽게 그냥 이렇게 부셔지는 게 있고, 어떤 것들은 혀에 닿을 때 쫄깃쫄깃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고, 어떤 것들은 아주 질기게 느껴지는 것, 지네들끼리 꽉 붙여져서 질기게 느껴지는 것, 이런 이제 말들이 틀리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또한 입자들의 그 사이즈에 따라서도 어떤 것들은 매끄러운, 아주 입자가 작은 거는 매끄럽게 느껴져요. 그런데 어떤 것들은 굵은 입자들은 어떤 건 켜를 이룬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고, 또는 어떤 거는 그냥 아주 그러니까 크리스탈 같은 질감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 또 기타 속성으로는 어떤 수분량이라든지 또는 이런 그 기름량, 공기량에 따라서, 자, 수분량이 많으면 촉촉하다고 느껴지고, 기름량이 많으면 기름지다라고 느껴지고요. 공기가 많으면 아주 가볍다고 느껴지고, 공기가 적으면 무겁다고 느껴지죠. 하여튼 이러한 질감을 표현하는 언어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보시고, 나중에 음식들을 접할 때마다 이런 언어들을 자꾸 떠올리고 그 척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세요. 액체는 고체하고 약간 틀리긴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는 잘 흐르는 것들이 있고, 어떤 것들은 끈적끈적한 게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입자가 안에서 그 입자가 막 느껴지는 것들이 있고, 매끄럽지 못하고 느껴지는 것들이 있고, 어떤 것들은 아주 안 느껴지는 것들이 있고, 또 혀에 코팅되는 느낌이, 기름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떻게 한번 먹어보세요. 어떻게 되죠? 혀에 확 코팅이 되었죠. 반면에 물이나 또는 워터젤리 같은 것들은 먹게 되면 입안에서 그냥 전혀 남지 않고 그냥 싹 넘어가 버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질감을 표현하는 용어가 액체의 경우는 조금 더 다르다라는 얘기를 드리겠고요. 자, 제가 여기 척도 얘기를 써놨는데, 요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자꾸 테스팅을 하라고 하는 거, 척도를 적었던 거예요. 유동저항성이 하나도 없는 거, 잘잘 흘러다니는 거, 이걸 영어로 잡고, 유동저항성이 큰 것을 구로 잡아서 요거는 유동저항성이 어느 정도구나. 예를 들면 꿀을 넣고 할 때 꿀은 잘 안 흐르잖아요. 그러면 이거 유동저항성이 한 9나 8쯤 되겠다. 연유는 그 꿀보다는 조금 더 잘 흐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크림 같은 경우는 연유보다 조금 더 잘 흘러요. 우유는
크림보다 더 잘 흘러요.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물을 0으로 잡았을 때 그러면 우유는 한 5점으로 잡고 연유는 6. 그러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크림을 6으로 잡으면 연유는 7. 그러면 예, 저기 완전히 혀에 쫙 들러붙는 버터 같은 경우들은 어떻게냐 9로 잡겠다. 이런 식으로 척도를 여러분 나름대로 정할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질감의 감각평가는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식품에 따라서 질감 용어를 이렇게 정하세요. 자, 여기 이제 여러분들 조금 막연한 얘기 같긴 한데 제가 이게 예를 들어서 이따가 설명을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튀김이다 하면 튀김이 제일 중요한 건 무슨 특징이죠? 바삭한 거죠. 예, 바삭한 특징. 그 다음에 질감, 또 바삭한 거 말고 또 바삭한다 하더라도 딱딱하게 시간이 돼서 오래돼서 굳어진 딱딱한 그 바삭함이냐 아니면 물기가 많은 바삭함이냐, 예, 촉촉한 정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척도를 다르게 놓을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앞에 말했던 그런 척도가 되는 것들을 식품에 따라 적당한 것을 골라서 척도를 놔주고 그에 따라서 나름대로 0에서부터 1까지 쫙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식품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이렇게 집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인가 싶을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말을 하면 쉽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고기를 구웠어요. 자, 고기를 구웠어요. 어떤 고기는 온도가 높은 데서, 어떤 고기는 온도가 낮은 데서 네 가지 종류를 구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척도를 이렇게 5개 중에 척도를 색깔이 어떠한가 또는 촉촉한지 정도의 그 질감 척도, 부드러운 질감 척도, 덩어리가 입자가 있는 정도의 척도, 그 다음에 금속의 맛이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그 척도를 5개를 골라놓고 거기서 고기 전통조리법으로 구웠을 때는 얘가 촉촉한 정도가 이 정도가 되더라. 당연히 잘 안 구워지겠죠. 이 촉촉함이 얕겠죠. 왜냐하면 전통조리법으로 구우면 불이 세게 구워지니까. 반면에 수비드로 구웠더니 아주 촉촉해졌다. 이런 식으로 포시를 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부드러운 정도는 전통조리법은 조금 낮았고 수비드로 했더니 높더라. 또 덩어리 정도는 입자의 정도는 수비드나 뭐 이게 전통이 비슷하더라. 또 금속 맛이 어떻게 되냐고 했더니 생각외로 수비드로 했더니 금속 맛이 좀 더 강하더라. 또는 색깔을 봤더니 붉은색이 이쪽이 훨씬 더 강하더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점도를 놓고 네모를 그거 보면 그 네모 안에 면적이 나와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만족도가 그 네모 안에 면적을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액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우유와 두유를 비교를 한다. 뭐 빨간 것이 우유고 회색이 두유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건 사람마다 틀려요. 자, 흐름성이 0에서부터 5까지 놓고 어떤 것이 더 많이 잘 흐르느냐, 점도 끈적끈적한 정도는 어떠냐, 입자감은 어떠한가, 코팅성은 어떠한가, 전체적인 호감도는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척도로 놓고 점수 표시를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이어보면 그 안에 있는 면적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뭐라 그럴까, 그 선호도 또는 그 감각평가, 예에 대한 전체적인 감각평가가 되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분자요리라는 것은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바로 그 액체와 고체, 기체의 질감을 그 원리를 파악해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액체는 액체로서 그 세포 내에 들어가 있던 액체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고체는 실제 그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세포벽이라든지 아니면 그 고기 속에 들어있던 근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었어요. 기체라는 것은 향기 성분들이었죠. 또는 기포라든지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런 것의 질감 원리를 파악해서 그 질감 특성을 바꾸어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요거 5가지 종류의 음료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했던데 기억이 아마 노란색은 오렌지 주스에서 그거 붉은색은 홍초였던 것 같아요. 홍초로 소스를 만드는 거. 요거는 커피였어요. 그리고 요거는 민트였어요. 민트 액기스를 가지고 이렇게 그 액체를 만들 수 있어요. 민트를 갈면 민트 액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체에다 걸르면 고운 민트 액이 생깁니다. 오렌지 주스도 마찬가지로 오렌지를 갈아가지고 즙만 체에다가 내리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액체인 줄 알았는데 이것들을 분자요리 방식을 이용하면 이렇게 알맹이와 같은 이런 알 모양의 고체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분자 요리의 액체를 고체로 만드는 슈페리피케이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요거 보면 무슨 생각이 나요? 계란에다가 이 노른자가 땡글땡글하게 앉았네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사람들이 이걸 딱 먹어보면서 어머! 약간 놀라요. 왜? 계란이 아니거든요. 자, 노란 것은 망고 주스였고요. 하얀 것은 생크림이었어요. 생크림. 생크림과 망고 주스가 곁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긴 거는 계란처럼 생겼잖아요. 고체로 생겼잖아요. 왜? 슈페리피케이션 방법을 이용해서 몰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이 액체였던 그 생크림이 이렇게 굳어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위에 그 망고 주스를 알맹이로 만들어서 이렇게 올릴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예를 들어서 보였습니다. 분자 요리의 거품화 기법이라는 것은 액체를 거품을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거품을 넣어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거품을 막 넣어줘서 이렇게 향기가 올라오게 만들고 동시에 어떤 모양이 있는 거품 형체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자 요리라는 것은 어떤 결과적으로 어떤 질감의 변화를 통해서 일단 스프라이징한 놀라움을 주게 되고 또 원래 기대하고 있던 질감이 아니었으니까 놀라움을 주게 되고 또 보기야 이쁘다 하는 느낌, 아름다움을 주게 되고 또 먹는 재미, 어머 이게 이런 맛이 날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먹는 재미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것의 바탕에는 이런 액체와 기체, 고체에 대한 과학이 깔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부터 요거 구체적으로 이제 제가 수비드부터 진행을 다음 주가 아니라 요 동영상 다음 동영상이 바로 수비드 그 다음에 슈프리피케이션과 에스푸마까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